그 분위기는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가 전부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실상은 그렇죠. 아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의 다른 파우치나 각형 이쪽의 어떤 물량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리튬 가격이 2개월 동안 20% 이상 감소하면서 당연히 메탈과 그 판가를 연동하는 양극재 산업에 계속적인 우려가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폼팩터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천하통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봐 주세요. 네, 이 테슬라 폼팩터 기사로 마치 테슬라가 하는 원통형만 상당히 최대 수혜를 받을 것처럼 하고 실제로 원통형 관련된 배터리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TC 스틸도 상당히 원통형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그 폼팩터 관련돼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터리의 폼팩터는 배터리의 그냥 형태를 말합니다. 원형, 그 다음에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이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각형의 점유율은 여전히 1등입니다. 전기차 각형의 점유율은 지금 현재로서는 30%가 넘고 있고요. 자, 원통형은 저희 그 많이 들어가는 일부 소형 가전제품에도 많이 들어가는 그 원통형 배터리예요. 이게 장점은 역시나 가장 중요한 장점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원가 절감에 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고객사 커스터마이징이 전혀 안 되죠. 당연히 대량 생산하고 표준화된 크기를 쓰니까 대량 생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원통형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 4680 EU가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830개의 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830개의 셀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 충방전 할 때 특정 셀에 과부하가 걸려서 굉장히 화재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높다. 커스터마이징도 안 되는데 과부하 걸려서 충전에 문제가 생기고 화재나 불량의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조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각형. 각형은 굉장히 충격에 강해요. 근데 이 각형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한 커스터마이징은 잘 돼요. 커스터마이징은 잘 되는데 에너지 밀도가 사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각형도 지금 굉장히 파우치형만큼 에너지 밀도의 원탑은 파우치형입니다. 그러니까 각형은 원통형보다 장점은 커스터마이징은 잘 되는데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방출이 잘 안 돼서 별도로 냉각장치를 달아야 돼요. 그게 상당히 불편해요. 원통형이나 파우치형은 냉각장치가 필요가 없는데 각형만 이 냉각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형도 열방출이 잘 안 되니까 화재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죠. 그래서 고객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고객사가 폼팩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기차가 여전히 각형의 3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원통형을 미니까 원통형으로 다 바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 파우치나 각형은 전부 완성차마다 다 커스터마이징이니까, 예를 들어 파우치, LG 엔솔이 파우치 잘하는데 LG 엔솔이 GM으로 만든 파우치형 배터리를 다른 머스탱이나 포드의 머스탱이나 이런 데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하나하나 다 이걸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이 원통형 같은 경우는 최소 사이즈가 10,000개에서 10만 개 단위예요. 그러면 일부 소위 말하는 초창기의 리비안이나 이런 스타트업 업체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기본 10만 개 이상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지금 원통형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즈 표준화는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측면이 중요한데 830개 이상, 4680 같은 경우는 830개 이상 셀이 들어가야 되는데 각형의 2배 넘게 셀이 많아지니까 이 오히려 또 원통형 같은 경우는 팩으로 결합하면 또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는 또 단점도 있어요. 근데 각형이 최근에 셀2 팩, 셀2 샤시 이런 파우치의 비슷한 형태의 에너지 밀도로 가기 위한 계속 새로운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4680 배터리를 열심히 밀고 있지만, 물론 4680 배터리가 배터리 팩 구축 비용도 줄어들고 용접 횟수도 줄어들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까지 좋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생산성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로
원통형 배터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확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면 배터리 제조사가 상당히 불리한 거죠. 배터리 제조사는 고객사에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단가를 잘 받아야 되는데 원통형으로 표준화 시켜버리면 어디서든 다 배터리를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원통형이 테슬라는 열심히 요구는 하고 있지만 부담스럽다. 그리고 타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원통형으로 갈 경우에는 기존 라인을 생산 라인을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열심히 밀고 있지만 예를 들어 뭐 그 폭스바겐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그룹, BMW 그룹은 사실 원통형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성능이 중요한 프리미엄 차종 입장한테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다. 오히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각형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원통형이 급격하게 커지기는 어렵고 원통형 각형 파우치를 다 잘하는 업체가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각형을 뺀 원통형 파우치 모두 잘하는 회사가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각형에 잘하는 삼성 SDI. 삼성 SDI가 상당히 이 각형이 비중 포지션이 줄어들에 따라 삼성 SDI가 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파우치형의 SK 이노베이션조차도 각형 우리가 개발을 완료했다. 그래서 지금 이 폼팩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원통형이 커지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를 받지만 원통형이 그렇게 급격하게 커지지 않더라도 사실은 각형이나 파우치를 잘하는 삼성 SDI나 SK 온 쪽에서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통형이 테슬라 폼팩터를 테슬라가 통일할 것처럼 기사는 부풀려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국내 업체는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다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각형과 관련해서는 삼성 SDI가 강력한가요? 네, 지금 각형은 삼성 SDI가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SK온이 삼성 SDI 뒤이어서 지금 각형을 지금 양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분위기는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가 전부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실상은 아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의 다른 파우치나 각형 이쪽의 어떤 물량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파우치는 이 원통형이랑 각형이랑 서로 그 점유율 싸움 하고 있는 사이에 파우치 잘하는 데가 SK온하고 LG 엔솔이거든요. 파우치가 계속 틈새 시장에서 계속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각형이 1등이고 파우치가 2등, 원통형이 지금 3등이거든요. 그래서 원통이 3등에서 1등으로 치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우리 광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네. 광물 가격이 요즘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 네. 이번에 실적 쇼크 나온 것들 보면은 대부분 광물 가격으로 맞습니다. 인해서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안 좋아지니까 또 다음번에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 전체 이 딥다이브란 데서 또 전기차로 리튬 대박 나는 거 글쎄 리튬 대박 글쎄 이것도 또 부정적인 기사가 나와서 말씀 주신 광물은 저희가 계속 매주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튬 광물이 하얀 석유, 백색 황금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무려 40배 넘게 증가한다고 했고요. 이거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리는 거는 수요만 폭증한다고 가격이 올릴까? 그럼 굉장히 저희가 꼼꼼히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수요 측면 못지않게 똑같이 수요와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 공급입니다. 과거의 석유 시대에 중동이 이 에너지 전환의 지정학적 변화를 맞으면서 최대 수혜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 재미난 거는 리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리튬을 활용하니까 리튬의 수요가 폭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간다고 하더라도 리튬의 수요에 대한 폭증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재 리튬 생산량은 호주가 1등이고요. 2등 칠레, 3등 중국입니다. 생산량 기준인데요. 근데 재미난 거는 광산이 아직 개발도 안 된 거 다 합치면 매장량이 2023년 기준으로 9,800만 톤입니다. 이 수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9,800만 톤에 어디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 볼리비아가 2,100만 톤이고요. 아르헨티나 2,000만 톤. 생각보다 미국이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1,200만 톤, 칠레 1,100만 톤.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미국, 칠레 순입니다. 근데 이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중남미,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가 53%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리튬 국유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칠레 이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리튬 국유하는데 어디냐면 아타카마 요모, 여기가 지금 아까 그 한 생산량 기준으로 4위 정도 수준인데 여기를 국유화하겠다고 했고요. 볼리비아가 이미 2008년에 가장 큰 데죠. 우유니 소금호수, 여기도 국유화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근데 유일하게 아르헨티나만, 지금 아르헨티나는 물가 상승률이 115%래요. 그 정도로 지금 돈이 엄청나게 쪼들리고 국가 재정이 뭐 최악의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만 딱 한 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만 한 곳만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리튬 소유권 자체가 중앙 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소유라고 합니다. 재밌죠. 근데 이게 리튬 채굴권을 주정부 중에 한 곳만 딱 중단했고요. 나머지 22곳의 주정부는요, 우리 제발 해외 기업 투자 받겠다. 그 해외 기업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튬 관련된 로열티를 칠레 같은 경우도 40% 이상 줘. 그래야지만 너네 민간 기업 들어와서 개발해 했는데 로열티가 3%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 로열티를 줘도 그냥 그 리튬 개발하게끔, 그러니까 지금 주정부 차원에서 허용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헐값에 완전 채굴권을 주는 맞습니다. 거 아니냐. 채굴권 주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결국 그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는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노리는 거 아니냐, 원하게 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걱정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간에는 지금 가격이 상당히 이거 관련돼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우려로 보고 있는 거고요. 3년 동안 그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관련된 프로젝트만 38개 이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지금의 6배 이상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생산량은 칠레가 지금 아르헨티나보다 더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아르헨티나 요 2천만이라고 된 게 요런 그 38개의 프로젝트가 상용화 됐을 때 2천만까지 나올 거다. 그래서 2027년 정도에는 생산량이 칠레를 추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그 앞으로 계속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혹시나 지금 리튬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의 논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젝트가 물론 단기 아르헨티나 나라에서 그렇게 발생하는 거지만 워낙 매장량 자체가 상위 3, 4위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지금 이 리튬 가격이 2개월 동안 20% 이상 감소하면서 당연히 메탈과 그 판가를 연동하는 양극재 산업에 계속적인 우려가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양극재 업체들이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돼서는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IRA 보조금을 선택하는, IR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에 대한 선택지가 적고 유가와도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측면, 근데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당연히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또 가격 메리트에 대한 그 사실 선호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측면에서도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그다음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같이 좀 맞물리고 있고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빠지는 부분은요, 300불을 회복하고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248불까지 좀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리튬 가격 상승에 배팅하고 엄청나게 재고를 쌓아놓은 게 중국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리튬 소모에 대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탄산 리튬 가격 추이,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 수산화 리튬 가격은 제가 보니까 4만 불이 깨졌어요. 38,780불 정도 되는데 수산화 리튬 가격도 역시 탄산 리튬 가격에 약간의 시차는 존재하지만 그걸 반영해서 20% 가까이 빠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양극재 관련된 국내 양극재 5대 천왕이 3분기까지는 분명히 실적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미치고 4분기 실적 정상화되면 당분간은 양극재 업체들도 주가가 좀 상당히 조금 큰 폭으로 올라가기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좀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건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걱정이에요. 지금 왜냐면 또 특히나 요즘 그 2차 전지주들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대장주들부터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이라 이러한 것들이 자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봐.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그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내려갈 때 네.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있다고요? 2차 전지주? 네, 맞습니다. 나노 신소재가 실적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실적 잘 나왔습니다. 2분기에 매출이 33% 증가했고요. 나노 신소재 주가 수준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부진한 수준입니다. 21만 원 고점 찍고 지금 14만 원이니까 고점 대비 한 50% 정도 하락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나노 신소재 성장성이 여기서 꺾이느냐? 그건 아니고요. 나노 신소재 종목 추천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실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노 신소재 2분기에 매출 33% 증가 235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124% 전년 대비 124% 증가 45억을 기록했습니다. 나노 신소재는요. 그 CNT 도전제 이거 관련돼서도 그 지적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CNT 도전제 슬러리 만드는 회사고요. CNT 도전제 가루를 공급하는 데는 제이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CNT 도전제 슬러리 만드는 이 나노 신소재가 CNT 도전제 슬러리의 비중은 100%가 아니에요. 만약에 CNT 도전제 슬러리 비중이 100%라면 영업이익이 124%가 아니라 200% 넘게 증가할 겁니다. 근데 여전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태양광 소재 쪽에 납품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의 부진을 온전히 실적에 나노 신소재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폭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밝혔지만 탄소 나노튜브 이 슬러리 도전제 슬러리 부분이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40% 넘게 증가했고요. 이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슬러리의 매출 비중은 지금 급격하게 확대가 되고 있다. 지금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매출만 지금 아까 2분기 매출 234억에 지금 한 40% 정도 수준이니까 한 100억대 가까이 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게 분기 100억에서 분기 300억, 분기 500억 수준까지 커집니다. 왜냐면 지금 전체 이제 탄소 나노튜브 한번 그때 말씀드렸는데 탄소 나노튜브 캐파 자체가요. 올해 예상했던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년 기준으로 2만 5천 톤의 캐파를 3만 2천 톤까지 늘렸고요. 25년 기준으로도 원래는 3만 6천 톤에서 4만 3천 톤까지 늘렸거든요. 근데 나노신소재 설명드렸잖아요. 제일 2차 전지 밸류체인 중에 설비 투자해가지고 세팅하는 게 제일 기간이 짧아요. 4개월이면 완성이 되는데 이미 1년치, 2년치 거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만에, 2년 만에 이렇게 수주를 캐펙스를 이렇게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적에 차곡차곡 반영이 되죠. 그래서 아마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제발 기본 정도 수준만 유지해라. 탄소 나노튜브 슬러리, 도전제 슬러리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슬러리의 매출 비중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현재 40% 미만에서 80%까지 올라가면 나노신소재의 매출 단위는 지금 1000억대에서 내년에 2000억대, 2025년에 4300억대까지 그냥 2배 넘게 폭증하고요. 매출이. 영업이익은 얼마 늘어나냐? 올해 한 150억대에서 내년에 보수적으로 한 300억대, 내후년에 680억대. 그래서 매출과 이익 성장폭 자체는 양극재보다 훨씬 가파르다. 숫자로 찍히는 제가 좋아하는 숫자로 보는 걸 봤을 때는 나노신소재랑 이 실리콘 음극재 쪽이 압도적으로 양극재보다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높다. 그렇게 단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존 흑연계는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하는 흑연 음극재는 충전 속도, 주행거리, 배터리 용량, 성능 모든 게 다 압도적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우수해요. 그래가지고 실리콘 음극재가 다소 올해 하반기에 완성차종 적용이 지연된 겁니다. 취소가 아니고요. 지연돼서 내년에 상반기에 압도적으로 그냥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적용 차종이 약 2종에서 3종이라면 7종에서 8종까지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매년 이 실리콘 음극재 쪽 시장은 70% 성장한다. 그러면 2025년 불과 2년 만에 지금 4조 넘는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 세계 음극재 시장에 지금 현재 2% 정도 수준이지만 음극재 시장에 2%에서 13%에서 15%까지 8배 정도 시장이 커지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나노신소재도 포텐의 여러 개 있다. 나노신소재 관련돼서는 계속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모멘텀만 말씀드리지만 양극재도 도전제 슬러리가 쓰입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 소위 말하는 기존의
기존에 이제 카본 블랙 카본 블랙 양극재 대신에 나노 신소재의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를 쓰면 도전제를 조금 넣어도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는 조금 넣고 에너지 밀도는 월등히 좋아지니까. 그래서 양극, 음극에 모두 쓰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켄터키에 25년에 대규모 캐파 확정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도 양극재만큼 주목은 못 받고 있지만 충분히 주목받을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숨어있는 히든 기업 이제 첫 번째 나노 신소재. 뭐 숨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많이 알고 있죠.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아직 우리 김지훈 대표 생각에는 아직 양극재만큼의 밸류를 못 받고 있다. 네. 더 그 가치를 네네. 인정 못 받고 있다. 네. 자, 그 가운데 지금 LS 같은 경우는 사실 숨어 있는 맞습니다. 2차 전지주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LS에 대해서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LS야말로 진짜 숨어있는 2차 전지인데요. 일단 LS 기본적인 거는 계열사별로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따로 해드리고 전체적인 LS 그룹의 배터리 원조의 기한이란 좀 타이틀로 요거 한번 가져왔는데 너무 재미난 게 LS는 이미 배터리 소재를 초창기에 투자했던 그룹사입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헐값에 회사를 판 거 관련돼 가지고 좀 LS가 최근에 이슈가 계속 되고 있고요. LS는 전선이 못하잖아요. 전선이 마진은 적은데 굉장히 선점 효과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 그다음에 그런 소위 말하는 가격 경쟁력, 가성비 측면에서 LS가 지금 전선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변압기 이런 전력기기 쪽 상당히 수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업 잘하고 있어요. 지금 LS 그룹 본업은 잘하고 있는데 이 본업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금 구자한 회장님이 아주 공격적으로 LS 우리도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다시금 재도약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 황산니켈, 그 다음에 황산니켈은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양극재, 음극재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구체, 양극재의 가장 전 단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극재 밸류체인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가장 캐펙스를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이미 새만금의 LS 배터리 소재 생산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 군산은 1조 8천억 넘게 새만금에 투자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역시 LS, LNF 배터리 솔루션 합작법인데요. 이게 1차 전구체 공장이 1조 493억이 들어갔고요. 2차 7,900억으로 황산니켈 생산 투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LS는요, 일단 첫 번째 이미 LS가 동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동박이라는 음극박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를 3천억에 매각을 했어요. 그게 KKR 파트너스라고 사모펀드에 매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KKR에서 SK 넥슬릭스로 넘어가서 지금 얼마 밸류를 받고 있냐? 3조 넘는 밸류를 받고 있어요. 10배. 10배를 그냥. 그래서 심지어는 공을 하나 잘못 붙이고 판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들 정도로 굉장히 실패를 했고요. 엄청나게 뼈아픈 실패를 했고요. 그거보다 더 뼈아픈 실패를 말씀드리면 이미 10년 전에 2010년에 20년 거의 13년 전이죠. 2010년에 LS 엠트론이 음극재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음극재 사업부를 지금의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캠텍이 이건 더 심각합니다. 35억에 매각했거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시총이 37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금 LS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바짝 독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배터리 이 소재 밸류체인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배터리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하면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포스코 그룹이랑 강력한 에코프로 그룹, LG 그룹이랑 강력한 밸류체인 외에 국내 LS 그룹이랑 밸류체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셀 업체, 국내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밸류체인 잘 될수록 그 부분이 국내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LS가 공격적으로 밝혔어요. 우리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8년간 20조 넘게 투자하겠다. 근데 반도체를 제외한 배터리, 전기차 합산만 20조 중에 60% 넘습니다. 12조 넘게가 배터리랑 전기차다. 그래서 이미 LS그룹이 최근에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배터리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본격적인 밸류를 반영하기에는 조금 더 그 밸류체인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개의 기업 나노신소재와 LS
일단 그 LS 이 지주사 여기를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네. 개념으로 본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네. 네, 하여튼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계속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LS그룹이 요새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혹은 또 부정적인 전체 뉴스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러한 것들을 팩트 체크를 하시면서 이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